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자산시장에서 그 위험관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포유환율연구소가 2022년 10월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를 제한했는데, 그것도 이제 위험관리의 한 수단입니다. 근데 그 당시 뭐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그리고 미국 달러도 위험하다. 결국 경제학자들의 문제였죠. 위험 관리는 많은 분야가 있는데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타이밍에 뭐 주식이나 채권에 들어가는 것, 뭐 여러 가지 뭐 위험 관리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학자 내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산시장 참여자들은 경제 관련 전문적인 지식은 없거든요.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들을 믿고 투자하는 경우 많죠. 그런데 지난 3년간을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경제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에서 위험 관리를 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뭐 9개, 10개도 훨씬 넘는데 우선 생각나는 대로만 제가 오늘 정리를 했는데 바로 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얘기인데 우리가 경제활동은 시장금리에 기초해가 해요. 기준금리가 올라도 시장금리 내릴 수 있고요. 또 기준금리가 내려도 시장금리는 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 학자들은 대부분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벌써 금리부터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죠. 또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물가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해요. 물가는 오로지 그 나쁜 것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물가가 오를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물가 상승은 조세 수입 증가를 수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은 무조건 나쁜 거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기준금리 인상하지, 그죠? 그 다음에 시장금리도 오르는 거, 이 연결시켜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본원통화보다 M2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본원통화는 아주 일부예요. 15분의 1도 안 돼요. 지중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원통화에는 뭐 한 30%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M2가 훨씬 더 우리가 경제활동에 중요한 통화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본원통화 중심으로 얘기해요. 또 본원통화가 증가하면 M2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경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본원통화 중심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경제학자들 얘기를 듣고 자산시장에 참여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본원통화 중에서 한국도 미국도 뭐 약 한 40 내지 50%는 지급준비금이에요. 지급준비금은 중앙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활동에 사용되지가 않고 유사시에 쓰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처럼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이거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경제학자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잘 몰라요. 이분들 얘기 듣고 들어가면 일본은
망한다고 해가지고 주식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일본 망한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망한 국가가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낮고 물가가 안정되고 기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그런 나라는 없어요. 망한 나라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근데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GDP 성장률이 낮으면 막 국가가 망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GDP를 그 망한 그 GDP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은 걸 가지고 마치 망한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률이 낮으면 GDP는 규모가 작아져요. 쉽게 하면 건강한 GDP예요. 그걸 학자들 중에는 마치 망한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GDP의 개념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즉 건강한 GDP와 건강하지 못한 GDP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 향방이 중요해요. 그리고 대응 능력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지만 국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도 뭐 다수가 그랬는데 환율 결정 원리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화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잘 몰라요. 통화량만 줄이면 화폐 가치가 안정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화량을 줄여도 물가는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도 1995년부터 97년까지 통화량이 줄었는데 물가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또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니까 통화량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아는 경제학자 거의 없어요. 1997년에 IMF가 왔는데 그 이전에 그 통화 가치가 상승, 거기 환율입니다. 죄송합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환율이 내린다는 얘기는 99% 경제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표 해석 능력이 검증된 경제학자는 뭐 지난 3년간은 없었다. 국내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경제학자들 중에는 그 경기 선행지표 해석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래를 볼 능력이 없는 거죠. 향후 GDP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향후 자산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건강한 GDP하고 건강하지 못한 GDP 구분조차도 안 돼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경제 원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ISLN 곡선이 굉장히 성장 이론에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대로 이해하는 경제학자 없어요. 뭐 지난 3년간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이거 몰라가지고 대부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실패한 거예요. ISLN 곡선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일본 돈이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IS 곡선과 LN 곡선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라는 거죠. 그런 거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미국 망한다, 미국 달러 망한다 얘기를 그냥 무책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특정 시점에도 GDP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제학자 많습니다. GDP는 기간의 개념이거든요.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3년 동안 이런 기간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의 개념이 그 프로라고 하죠. 이 GDP가 그 기간이 없으면 GDP는 현 시점에서 제로예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그 화폐 교환 방정식 내지는 화폐 수량서를 가지고 그 일부는 그 엠버이는 그 자측의 수식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는 PY라고도 하고 PT라고도 하는데 PQ라고도 하는데 GDP로 이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도 그 GDP가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얘기를 요약하면 이 밖에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을 믿고 그 자산시장에 참여하잖아요. 그분들이 또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또 실제로 발언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난 3년간을 돌이켜보면 일본 경제 전망에도 실패했고, 자산시장 전망에 실패했고, 중국 그 자산시장 전망에 실패했고, 미국 자산시장 전망에 실패했어요. 즉 미국 경제 성장률도 몰랐고, 중국이 망가질지도 2021년에 완전히 눈에 들어왔는데, 2021년 3월부터 그것도 2022년이나 돼서 그걸 느꼈단 말이죠. 그거는 자산시장에 도움 안 돼요. 그 다음에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학자들이 대부분 2021년 3월부터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 연준 출신의 하버드 교수까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대부분 환율 결정 원리도 모르고, 그 다음에 물가와 금리와의 관계, 물가와 ISLN 곡선 관계,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산시장에 실패하고, 경기 선행 종합 지수 여러분 아시죠? 그것에 그 빠진 그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할 능력이 없고, 또 심지어는 고용을 경기 후행지표로 막 구분해 가지고 경기 전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노는 경기 실행지표 자체가 그 믿을만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또 맹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자를 그 너무 지나치게 그 믿으면 자산시장에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걸 거예요. 리스크 요인 중에. 왜냐하면 근본이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학자들이. 향후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통화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경기 선행지표가 뭐 어떻다. 이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성장률에 있어서 ISLN 곡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경제학자들을 믿고 자산시장에 참여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